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선생님 박연경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탄수화물, 지방까지 배워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에서 지용성 비타민까지 배워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단백질부터 배워야 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나가는 범위 열심히 잘 들어보면 되겠고요. 비타민에 지용성 비타민까지 진도를 나간 친구들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어보면 되겠고요. 뒤에 부분 수용성 비타민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귀를 더 기울여서 집중을 하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 펼쳐놓고 필기하면서 밑줄도 같이 그어보면서 선생님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페이지는 교과서 페이지 50쪽입니다. 50쪽 펼쳐주세요. 자, 단백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의 기능 및 함유식품을 볼 건데요. 단백질의 기능은 신체 조직을 구성합니다. 근육이나 내장, 혈액, 머리카락 등 신체의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효소라는 거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 효소가 도대체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죠? 왜? 선생님이 단백질 파트에 가서 제대로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이겠죠? 자, 효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쌤이랑 같이 필기해 볼게요. 효소 여기 옆에 이렇게 해서 효소 쓰세요. 효소란 성장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복잡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화학 반응은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복잡한 화학 반응에는 합성, 분해, 소화, 산화, 환원 이런 등등의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러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촉진시켜준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효소라는 친구예요. 결국 화학 반응을 서포터 해준다는 거죠. 서포터. 화학 반응의 서포터는 효소. 자, 그렇다면 효소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효소를 도와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효소의 서포터는 조효소입니다. 효소의 서포터는 조효소. 조효소는 좀 이따가 또 뒤에 가서 무기질이랑 비타민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 좀 지우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1g에 4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몸 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골고루 섭취를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아이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셋 중에 달리기가 제일 빠른 거야.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들이 착착착착착착 우리 몸에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친구가 일을 해요. 지방 친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쓰이는 게 바로 질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주자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가 부족해질 때, 아니면 탄수화물, 지방에 힘이 다 썼을 때, 그때 나서서 힘을 쓰는 게 단백질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1g당 단백질은 몇 킬로칼로리?
4kcal.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탄수화물은 1g당 몇 칼로리였죠? 4kcal 맞죠? 지방은 몇 칼로리였죠? 지방 1g당 9kcal였어요. 자, 오늘 배우는 단백질은 몇 kcal? 1g에 4kcal. 됐죠? 자, 그리고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대요. 아미노산이라는 것도 엄청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서 아미노산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었을 때 뭐가 되었어요? 탄수화물이 분해되었을 때 포도당이 되었죠? 그럼 지방이 분해되었을 때 뭐가 되었었어요? 지방산과 하나 더 있었다. 뭐 있었어? 아이고. 글리세롤. 맞죠? 그 다음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된다? 아미노산이 된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의 함유식품 한번 볼게요. 단백질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나요? 자, 육류, 그 다음 생선류, 그 다음 달걀, 콩, 두부, 요런데 단백질 식품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요런 것이 단백질 식품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얘들아, 쌤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 우리 몸에 꼭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합성이 되지 않는 거. 우리 몸에서 막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 자체에서 생겨나지 않는 거. 그래서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뭐가 붙는다? 필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필수 아미노산이란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또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가 않아서 반드시 뭘로 섭취?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함유식품으로는 동물성 식품과 콩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무기질 갈게요. 무기질이라는 것은 얘들아, 우리 체중의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신체의 조직이나 헤모글로빈, 호르몬 등의 구성 성분으로서 성장 발육과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성장 발육과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됐죠? 자, 요런 무기질 친구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다량 무기질, 그 다음 미량 무기질. 자, 다량과 미량 중에 어떤 게 양이 더 많은 거야? 다량이죠? 자, 다량 무기질은 하루에 100mg 이상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량 무기질은 하루에 100mg 미만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런 다량 무기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칼슘,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칼륨, 다음 마그네슘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량 무기질에는요, 철,
다음 아연, 구리, 불소 등등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무기질은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조효소 역할을 한다 했어요. 조효소라는 것은요, 모든 대사 과정에서는 효소나 호르몬의 자극과 촉매작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한 시기,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효소는 단독으로 촉매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타민이랑 무기질 등의 다른 물질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움을 주는 물질을 조효소라고 합니다. 조효소는 효소를 도와주는 친구, 서포터라고 적어둘게요. 칼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칼슘, 다량이에요, 미량이에요? 띠링, 다량 무기질이네요. 옆에 다량 무기질이라고 적어 넣으면 좋겠어요. 다량 무기질. 됐죠? 칼슘은 뼈와 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질인데요. 이게 부족하게 돼버려. 결핍증으로는 뼈와 이가 당연히 약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송송송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뼈가 쉽게 다치거나 부러질 수 있겠죠. 골연화증이라는 것은 연화라는 말이 어때 보여?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연해졌다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뼈가 연해진 거야. 뼈가 약해졌다. 뼈가 연해졌다.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칼슘의 함유 식품 한번 볼게요. 칼슘의 함유 식품으로는 우유, 그 다음 유제품. 유제품엔 어떤 거 있어 얘들아? 우유도 있고 유제품에는 요구르트, 치즈, 플레인 요거트 이런 것들 다 유제품이죠. 그 다음 뼈째 먹는 생선 어떤 거 있어요? 멸치 같은 거 있겠죠? 자, 요렇게 칼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철은 얘들아 다량 무기질이었나요? 미량 무기질이었나요? 그렇지. 철은 여기 있네. 미량 무기질이네요. 옆에 미량 무기질이라고 적어두면 되겠네요. 자, 철의 기능은요.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의 성분으로서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이 부족해지면 빈혈, 피로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철이 들어있는 철 함유 식품으로는 간, 소간 있죠. 우리 순대 먹으면 있는 간. 그리고 살코기, 달걀 노른자, 그 다음 녹색 채소. 녹색 채소에는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요런데 철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의 종류, 비타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비타민은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서 매우 작은 양, 매우 적은 양을 필요로 하나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된다 안 된다?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 결핍증 생길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또한 조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 왜? 생리기능 조절하니까. 맞죠? 조효소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은 나뉘는데요. 지용성, 지, 기름지자죠. 용, 녹을 용. 그리고 비타민은 수, 물수자죠. 그렇다면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겠죠.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는 뜻이겠죠.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으로 필요 이상 섭취를 하면 몸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를 해버리면 몸에 축적이 돼서 오히려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필요한 양만,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다음 수용성 비타민 한번 볼게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거라고 했죠? 수용성 비타민은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해도 소변으로 어차피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먹는 것보다 적당히 조금은 더 많이 먹어도 어차피 내 몸에서 필요한 거 빼고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 한번 제대로 볼게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다 했죠. 비타민 A 기능은 성장 촉진, 시력 보호, 그 다음 피부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A 결핍증으로는요. 야맹증이 뭐야? 밤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뭐 한참 놀다가 밤에 자기 전에 불을 딱 끄면은 어때?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몇 초 정도 지나면 서서히 뭔가 조금씩 하나씩 보인다, 그지?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고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야맹증이 생기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서서히 보이는 것도 우리에 비해서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밤에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야맹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장 부진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 함유식품 한번 볼게요. 간, 우유, 달걀, 생선, 당근 등의 비타민 A가 들어있다. 다음 비타민 D 한번 볼게요. 비타민 D는 칼슘하고 인의 흡수를 도와서 이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요. 구루병이 걸릴 수 있고 골연화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골연화증 얘기했죠. 뼈가 약해지는 거. 골연화증이고 구루병이라는 것은 뼈가 약해져가지고 얘들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 너무 약한 나머지 내 몸무게 지탱을 못하고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옷자로. 이게 바로 구루병입니다. 그 다음 함유식품 볼게요. 간, 생선, 달걀, 치즈, 버섯 등에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D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 얘들아. 요거 중요하니까 별표.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도 만들어져요. 진짜 신기하지 얘들아? 식물이 광합성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치 사람이 광합성 하는 양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요거 하나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용성 비타민 볼게요. 수용성 비타민에 비타민 B1이 있는데요.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요. 결핍이 된다면 피로, 식욕 부진, 각기병 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각기병이라는 거는 다리에 신경염이 생겨서 통증이 심하고 붓는 부종이 나타나는 다리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함유식품은 돼지고기, 현미, 감자, 닭고기 등의 비타민 B1이 많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타민 B2예요. 기능으로는 에너지 대사를 도움. 똑같네, 그지? 같은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1과 B2네요. 자, 그래서 보면 비타민 B2가 결핍이 된다면 설염, 혓바닥에 생기는 염증, 입술염, 입술에 생기는 염증, 구내염, 입 안에 생기는 염증, 구내염 생길 수 있습니다. 함유식품으로는 육류, 생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비타민 B2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의 기능으로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철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산화가 되는 걸 막는다. 결국 막 늙어가는 거 있죠. 변해가는 거를 막는다 라는 거예요. 항산화 작용. 결핍증으로는 괴혈병, 상처 치유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혈병이라는 건요, 여러분, 잇몸이나 피부 등에서 출혈,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함유식품으로는 귤, 레몬, 딸기, 풋고추, 피망, 브로콜리 등 다양한 식품에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이네요. 물의 기능 및 함유식품 볼게요. 물은 혈액의 주성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또 소변의 주성분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해요. 그 다음 체온 조절. 물이 체온 조절을 한다라.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얘들아? 그렇지, 우리 더울 때 뭐나? 땀나지? 맞지? 땀이 체온 조절을 한다. 왜? 어떤 식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땀이 얘들아 나고 나서 땀이 식게 되잖아. 그치?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온도를 같이 가지고 가요. 열을 같이 가지고 증발을 해. 그러면은 우리 몸은 조금 더 시원해지겠지. 그런 식으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내 수분의 20%를 잃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자, 얘들아, 체내 총 수분량의 2%만 손실해도 갈증을 느껴요. 4%를 손실하면 근육에 피로감을 느끼고요. 12%를 손실하면 무기력증을 느끼고 20% 이상을 손실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망 가능성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겠지? 얘들아, 물은 우리 몸의 무려 66%나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큰 비율이고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하자면, 여기 특징이 하나 더 하자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 요 정도. 자, 물의 함유식품으로는요, 대표적인 게 그냥 물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음료, 과일, 채소 등에서도 물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양소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고 쌤이 필기하고 밑줄도 긋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책에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밑줄 쌤이 그을 때 너네도 긋고 쌤이 필기할 때 같이 필기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안녕.